미국 오리건주의 한 응급실,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떴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죠. 그날 아침 그는 뒷산에서 캔 버섯을 정성껏 익혀 먹었습니다. 분명히 익혀 먹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먹은 건 식용버섯과 똑 닮은 독버섯이었습니다. 독은 가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에게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간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이식밖에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서 야생버섯은 곧 죽음입니다. 칸에서 자란 버섯에 함부로 손을 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색깔도 모양도 냄새까지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평생 버섯을 연구한 전문가조차 한순간 헷갈릴 정도죠. 손톱만한 작은 한 조각이 멀쩡하던 사람의 간을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버섯을 마트에서 사 먹습니다. 칸에 지천으로 깔린 버섯을 보고도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독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자연이 준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미국인의 오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강원도의 어느 시골 부엌,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산에서 캐온 버섯을 능숙하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소금물에 데치고 들기름에 볶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버섯볶음을 식탁에 올립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무렇지 않게 그 버섯을 먹습니다. 미국이라면 응급실로 실려갈 바로 그 야생버섯을 말이죠. 누구 하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해 중 가장 귀한 가을 진미가 왔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같은 버섯, 정반대의 결말. 한쪽은 죽음의 공포, 다른 쪽은 가을의 진미. 도대체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길래 산에서 캔 버섯을 이토록 태연하게 식탁에 올리는 걸까요? 무모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끝내 알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버섯 중독 사례를 20년간 기록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의 위험한 식습관을 고발하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그레이언 콜터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주립대 부설 준학연구소에서 야외 생태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준학이라는 건 곰팡이와 버섯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저는 20년 동안 버섯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산을 오르고 흙을 파헤치고 가달의 주름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게 제 일상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두고 버섯을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남자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 전문 분야는 따로 있었습니다. 버섯 중독 사례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이었죠. 누군가 야생버섯을 먹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두꺼운 노트가 한 권 있습니다. 휴지가 다 닳아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에는 지난 20년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마주한 버섯 중독 사례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떠오릅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마른 꽃잎이 끼워져 있기도 합니다. 떠나간 이의 장례식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저에게 그 노트는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두려워한 버섯이 있습니다. 바로 데스캡, 우리말로는 도구산 광대버섯이라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 버섯은 정말 무섭습니다. 겉모습은 순하기 그지없죠. 하얗고 동그란 갓에 매끈한 줄기, 시골 들판 어디에나 자랄 법한 평범한 버섯처럼 보입니다. 맛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드럽고 고소했다고 증언하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먹고 나서 6시간, 길게는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괜찮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사이 독은 조용히 간세포를 하나씩 죽이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습니다. 간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뒤니까요. 단 한 조각, 손톱만한 크기로도 어른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섯을 죽음의 모자라고 부르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데스캡 중독 현장을 본 건 32살 때였습니다. 한 가족이 캠핑을 갔다가 들판에서 캔 버섯으로 수프를 끓여 먹었습니다. 익혀 먹으면 괜찮을 거라 믿었던 거죠. 사흘 뒤 그 가족 중 아버지와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익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데스캡의 독은 100도가 넘는 끓는 물에서도 멀쩡하거든요. 그 어린 딸의 작은 신발이 병원 복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공식이 박혔습니다. 야생버섯은 곧 죽음이다. 산에서 자란 버섯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 공식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 공식을 미국 전역에 퍼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학교로 돌며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등산로 입구마다 경고판을 세웠죠. 마트에서 산 버섯만 먹어라. 산에서 본 버섯은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무조건 지나쳐라. 이것이 제가 평생 전파해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가르침을 따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야생버섯을 직접 캐서 먹는 문화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산에 버섯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그냥 풍경일 뿐이지 음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자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대가를 치른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 연구원 메리앤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메리앤은 저와 함께 데스캡 중독 사례를 10년 넘게 추적해온 파트너입니다. 누구보다 야생버섯의 위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메리앤이 화면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이것 좀 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가가 화면을 보니 한국의 어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 시골 할머니가 산에서 캐온 버섯을 한 무더기 쌓아두고 그걸 손질해서 볶음 요리를 만드는 영상이었죠. 갈색의 울퉁불퉁한 버섯, 노란빛이 도는 버섯, 가지처럼 갈라진 버섯. 제 눈에는 하나같이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제 노트에 적힌 독버섯과 생김새가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망설임 하나 없이 그것들을 데치고 볶아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는 것조차 잊을 만큼요.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저 버섯들 중에 독버섯이 섞여 있으면 어쩌려고. 닮은 독버섯 한 개만 들어가도 온 가족이 위험해지는데. 영상 속 할머니의 손놀림은 너무나 거침이 없어서 오히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위험을 모르는 사람의 자신감처럼 보였으니까요. 메리앤, 저 사람들 지금 자기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캔 버섯을 저렇게 막 먹는다니. 한국은 전자제품은 세계 최고로 만든다면서 정작 식탁 위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군요. 제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반도체를 만들고 거대한 배를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산에서 캔버섯을 검사도 없이 그냥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게 그건 무지였습니다. 위험을 모르는 자들의 무모함이었죠. 마치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건너는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는지 작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을 콕콕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댓글창에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적어놓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을이면 능이 향이 그립다느니 쌀이버섯 무침이 최고라느니. 마치 우리가 사과나 당근 이야기를 하듯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 버섯을 먹고도 멀쩡하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무언가가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연구소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들의 버섯 식문화를 조사하고 싶다고요.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위험한 식습관이 얼마나 많은 중독 사고로 이어지는지 자료를 모아 경고보고서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비극이 숨어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 그 보고서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메리앤도 함께 가기로 했죠. 우리는 미국식 안전 매뉴얼을 한 보따리 챙겼습니다. 어떤 버섯이 위험한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가 적힌 두꺼운 자료들이었죠. 저는 그 매뉴얼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오겠다고요. 제 가방 속 매뉴얼이 곧 정답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가을 특유의 서늘한 공기였습니다. 미국과는 또 다른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메리앤은 짐을 챙기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운이라고요. 단지 아직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며칠간 서울에 머물며 한국의 식문화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장에 가보니 정말로 다양한 버섯이 산처럼 쌓여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도 식당 메뉴판에도 버섯 요리가 빠지지 않았죠. 어딜 가나 버섯이 일상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거대한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제가 예상했던 만큼의 대규모 중독 사고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위험한 버섯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어째서 비극은 제 상상보다 훨씬 적은 걸까? 그 작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자꾸만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으려면 도시가 아니라
진짜 버섯이 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버섯 산지가 있는 깊은 산골 마을이었죠. 그곳에 가면 평생 산을 다닌 버섯감별의 명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 제 매뉴얼을 펼쳐 보이며 당신들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알려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자동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깊이 들어갈수록 창과 풍경은 점점 짙은 단풍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풍경이 아름다울수록 제 마음속 경계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옳고 저들이 틀렸다고요. 강원도의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제 확신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을 마주한 순간 제 단단했던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에 도착한 건 다음날 아침 9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으로 깊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산이 살아 숨쉬는 냄새였죠. 마을 어귀에는 작은 장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 버섯철을 맞아 인근 산에서 캔 버섯들이 좌판마다 그득그득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죠. 좌판 위에는 제가 평생 위험하다고 가르쳐온 모양의 버섯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갈색의 거친 버섯, 노란빛이 도는 버섯, 손가락처럼 갈라진 버섯. 상인들은 그것들을 저울에 달아 봉지에 담고 손님들은 마치 사과나 배추를 사듯 아무렇지 않게 사갔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저 버섯이 곧 그 아이의 저녁 식탁에 오를 거라 생각하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메리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메리앤, 이거 봐요. 이게 정상이에요? 시장 한복판에서 이 위험한 것들을 대놓고 팔고 있어요? 메리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져온 안전 매뉴얼을 펼쳐 좌판의 버섯과 하나하나 대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매뉴얼에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모양의 버섯들이 이곳에서는 버젓이 고급 식재료로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송이에 꽤 비싼 값이 매겨진 갈색 버섯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서로 사려고 줄까지 섰습니다. 비싸도 없어서 못 산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 갈색 버섯은 향이 진하기로 유명한 능이라고 했습니다. 큰 것은 한 송이 무게가 무려 2kg에 달한다더군요. 제 두 손으로 받쳐들어야 할 만큼 묵직한 버섯이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는 게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볼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 좌판에서는 노란빛이 도는 버섯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잘게 갈라진 산호 모양의 버섯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제 매뉴얼대로라면 이런 화려한 색과 독특한 형태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귀한 별미로 여겼습니다. 같은 버섯을 두고 한쪽은 죽음의 경고로 다른 쪽은 가을의 선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 걸까? 저는 좌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저는 한 상인에게 다가가 서툰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먹어도 되는 거냐고. 상인 아주머니는 제 걱정스러운 표정이 우스웠는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갈색 버섯 하나를 코에 갖다 대더니 향을 깊이 들이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향이 좋다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이 좋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베스캡도 향과 맛은 좋다고 했으니까요. 오히려 향이 좋다는 그 말이 제게는 더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좌판을 둘러보던 메리앤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이렇게 위험한 걸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거리에 쓰러진 사람 하나 없냐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또 한 번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도 그 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만약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이 마을은 진작에 비극으로 가득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의 사람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마을 안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몸은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하늘 평생 바라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만나러 온 버섯감별의 명인 정혜성 씨였습니다. 올해로 70이 넘었고 30에 넘게 이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혜성 씨 옆에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딸 정유나 씨였습니다. 유나 씨는 영어가 능통했고 농촌진흥청에서 버섯 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통역을 맡아주기로 한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산에서 몸으로 배우고 딸은 도시에서 데이터로 배운 셈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먼저 손을 내밀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원길 오셨네요. 아버지가 두 분을 산으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 전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벼르고 있던 이야기를 쏟아낼 차례였죠. 저는 미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펼쳐 보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혜성 선생님,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버섯 중독으로 사람이 죽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버섯들을 시장에서 사고 팔고 집에서 요리해 먹고 있더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가족 전체를 잃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비극을 막으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유나 씨가 제 말을 통역하자 정혜성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펼쳐놓은 매뉴얼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어찌나 길던지 저는 괜히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침을 한번 삼켰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시장 소음마저 잠시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정혜성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가 그 말을 옮겼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읍시다. 선생은 저 시장에 쌓인 버섯들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매뉴얼은 미국에서 자라는 버섯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한국 산에서 나는 이 낯선 버섯들은 제 지식의 범위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제 요점입니다. 전문가인 저조차 구분이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정혜성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웃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안타까워하는 듯한 그런 미소였죠.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선생 나라에서는 구분하는 법을 모르니까 다 위험한 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분하는 법을 압니다. 1000년 동안 익혀온 거니까요. 모르고 먹으면 독이지만 알고 먹으면 약입니다. 1000년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그냥 오래됐다는 자부심일 뿐 과학적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래된 관습이 늘 옳은 건 아니니까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실수를 안 했을 리도 없고요. 저는 여전히 정혜성 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오래됐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분명 실수로 독버섯을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도 왜 계속 야생버섯을 먹는 겁니까? 그냥 안 먹으면 될 일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옆에 있던 메리앤이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으니까요. 하지만 정혜성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미국 분들이 야생버섯을 두려워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두려움과 무지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도 함께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 한구석을 쿡 찔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보다가 산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빠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저와 함께 산에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버섯을 구분하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선생 말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에 직접 올라가 야생버섯을 캔다는 건 제 모든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노인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당당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묘한 두근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묵으며 늦도록 뒤척였습니다. 산 밖으로는 검은 산의 능선이 거대한 짐승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 저 산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저 노인의 자신감은 진짜일까? 아니면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의 착각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저 노인이 옳은지 둘 중 하나의 답을 보게 되리라는 것. 저는 그 답이 두려우면서도 묘하게 기다려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둑한 시각이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벌써 산행채비를 마치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맑은 등산화에 허름한 작업복, 그리고 손에는 끝이 가른 나무 지팡이 하나. 화려한 장비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최신 등산화에 방수 자켓, 위치 추적기까지 챙겨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혜성 씨는 제 차림새를 보더니 빙긋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성 씨의 발걸음은 이른이 넘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볍고 정확했습니다.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가 미끄러운지 발끝이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죠. 반면 저는 10분도 채 못 가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고 종아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속은 신비로우면서도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요? 정혜성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낙엽이 두껍게 쌓인 비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지팡이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갈색의 울퉁불퉁한 버섯 한 송이가 낙엽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몇 번이나 지나쳤는데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정혜성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그 버섯을 살폈습니다. 향을 맡고 갓 아래 주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줄기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 섬세했습니다. 이건 능이입니다. 향이 진하죠? 산에서 나는 보물이라고들 합니다. 정혜성 씨가 그 버섯을 따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코에 갖다 대자 깊고 진한 향이 확 퍼졌습니다.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흙과 나무와 가을이 한데 뒤섞인 듯한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냄새였죠.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향이 좋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제 신념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혜성 씨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버섯을 가리켰습니다. 제 눈에는 방금 그 능이와 거의 똑같아 보이는 버섯이었습니다. 같은 갈색에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모양. 저라면 100이면 100 같은 버섯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혜성 씨의 표정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건 못 먹어요. 이름이 달라요. 모양이 닮았다고 같은 버섯이 아닙니다. 저는 두 버섯을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차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봐도 그저 똑같은 갈색 버섯 두 개로만 보였습니다. 정혜성 씨는 두 버섯을 나란히 놓고 갓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쪽은 침처럼 뾰족한 돌기가 촘촘하게 나 있었고 다른 쪽은 그 돌기의 모양과 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진짜 능이와 닮았지만 먹을 수 없는 노루털 버섯이라는 종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정혜성 씨는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이 산에 들어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저 노루털 버섯을 능이라고 착각하고 따갔을 겁니다. 제 매뉴얼에는 이런 한국 버섯의 구분법이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20년의 지식이 이 산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그림책만도 못했던 겁니다. 손에 쥔 능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차이를 아십니까? 제 눈에는 정말 똑같아 보이는데요. 제 질문에 정혜성 씨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 똑같아 보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버섯은 사람 얼굴 같은 거라고.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듯 버섯도 종마다 다 얼굴이 다르다고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60년을 봤습니다. 이제는 멀리서 봐도 합니다. 갓의 빛깔, 주름의 결, 자라는 자리, 풍기는 향. 그 모든 게 다 다르니까요. 60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제가 책상에서 자료를 정리한 20년과 이 노인이 산에서 발로 익힌 60년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외웠고 이 사람은 산 그 자체를 몸에 새긴 것이었죠. 저는 위험을 피하는 법을 배웠고 이 사람은 위험과 안전을 가르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정혜성 씨는 계속해서 버섯을 짚어냈습니다. 이건 쌀이버섯, 이건 꾀꼬리버섯,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 그 판단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이름을 부르듯 자연스러웠죠. 꾀꼬리버섯을 가리킬 때는 살구 냄새가 난다며 코끝에 갖다 대주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은은한 과일 향이 났습니다. 같은 산속의 버섯인데 어떤 것은 흙냄새가, 어떤 것은 과일 향이 났습니다. 그 다양함에 저는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노란빛이 도는 화려한 버섯 앞에서 정혜성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광배버섯 종류입니다. 색이 곱지요? 고운 것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히 능이를 따던 손으로 이번에는 독버섯을 단번에 가려내는 그 정확함이라니.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독버섯을 이 노인은 마치 길에 떨어진 돌멩이 보듯 담담하게 가려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알미 그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라면 그 화려한 버섯 앞에서 모두가 도망쳤겠지만 정혜성 씨는 그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름을 불러줄 뿐이었습니다. 산을 더 깊이 오르자 정혜성 씨는 한 그루 늙은 참나무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나무 둥치에는 노란빛 버섯이 다발로 붙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먹음직스러운 버섯무리로만 보였습니다. 정혜성 씨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노란다발이라는 독버섯인데
한국에서 버섯 중독 사망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 독버섯이 먹을 수 있는 다른 버섯과 색도 모양도 자라는 자리도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그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갓 표면의 결이 다르고 색이 점점 황갈색으로 변해가는 점이 다르다고요.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바로 이런 미세한 차이를 몰라서 목숨을 잃은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시험 삼아 정혜성 씨가 지나친 버섯 하나를 일부러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냐고요? 그러자 정혜성 씨는 그 버섯을 받아들고는 잠시 갓을 뒤집어 보더니 줄기를 둘러 쪼개 단면을 살폈습니다. 단면의 색이 천천히 변하는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색이 변해서 안 된다고요. 같은 모양이라도 속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던 제게 버섯의 속까지 읽어내는 그 깊이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매뉴얼이 그림 몇 장으로 위험을 가리려 했다면 이 사람은 버섯의 겉과 속, 향과 자리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함께 걷던 유나 씨가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짚어낸 버섯의 이름과 위치를 그녀는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알려진 야생버섯이 대략 1,900여 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400여 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독버섯이거나 먹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은 그 400여 종을 머릿속에 다 담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그 지식을 데이터로 옮기는 일을 하고요. 아버지의 눈과 제 컴퓨터가 만나는 거예요. 1900종 중에 400종.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개 중 4개는 위험하거나 쓸모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비율 속에서 정확히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내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어제 정혜성 씨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독이지만 알고 먹으면 약이라던 그 말.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천년의 검증을 거친 확신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독버섯에 중독됐을 때 먹은 지 6시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면 사망률이 훨씬 높아진다고요. 데스캡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감별사들은 애초에 종 자체를 정확히 구분해 그 위험을 입에 들어가기 전에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 손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고가 난 뒤에야 기록했는데 이들은 사고 자체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유나 씨는 농촌진흥청 같은 국가기관이 이 모든 지식을 데이터로 정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버섯이 식용인지, 어떤 버섯과 헷갈리기 쉬운지, 어떻게 손질하고 익혀야 하는지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정리해둔다는 겁니다. 정혜성 씨 같은 명인들의 눈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다시 온 국민의 안전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나라 전체의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어제 시장에서 본 풍경이 왜 그렇게 평온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안전망 위에 서 있는 평온이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버섯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버리는 것, 그것이 산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만 가져가고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그냥 두고 내려온다는 원칙. 저는 그 신중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한국인의 모습은 위험을 모르고 막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본 정혜성 씨는 누구보다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천년 동안 이 식문화를 지켜온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한중턱의 너른 바위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정혜성 씨는 망태기에서 능이 한 조각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코에 대고 향을 음미했습니다. 그 모습에는 평생 산을 벗삼아 살아온 사람의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평생 해오면서 두렵지 않으셨냐고요? 정혜성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산은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만 먹을 것을 내준다고요. 두려운 건 산이 아니라 산을 모르면서 욕심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 두려워한 건 버섯이 아니라 어쩌면 제 자신의 무지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혜성 씨가 캔버섯이 가득 담긴 망태기가 그의 어깨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능이와 쌀이버섯, 꾀꼬리버섯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정확히 검증된 먹을 수 있는 것들 뿐이었죠. 단 하나의 위험한 버섯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망태기가 제게는 어떤 첨단 실험실보다도 더 정밀한 검사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과 손과 코,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검사 장치 말입니다. 저는 손에 쥔 능이의 향을 다시 한번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위험하다고 적어온 것들이 사실은 위험한 게 아니라 제가 몰랐다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평생 외운 매뉴얼보다 저 노인의 눈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 그 생각은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씨앗이 며칠 뒤 제가 평생 쌓아온 전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되리라는 것을요. 한행을 마친 그날 저녁, 정혜성 씨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서자 시골집 특유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부뚜막에는 큰 솥이 걸려 있었고 한쪽 선반에는 들기름병과 소금 항아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산에서 캔능이와 쌀이버섯, 꾀꼬리버섯이 소쿠리에 담겨 도마 옆에 놓여 있었죠. 저는 이제부터 벌어질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야생버섯을 어떻게 식탁에 올리는지 그 전 과정을 말입니다. 정혜성 씨가 먼저 느미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버섯을 대충 씻어서 바로 볶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혜성 씨는 능이를 결대로 찢어 흐르는 물에 몇 번이고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갓 주름 사이사이에 낀 흙과 이물질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냈죠. 능이는 주름이 깊어서 흙이 잘 끼는데 이걸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손길은 산에서 버섯을 살피던 그 섬세함 그대로였습니다. 씻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큰 냄비에 물을 끓이더니 소금을 한 줌 넣고 능이를 데치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버섯이 들어가자 보글보글 거품이 일었습니다. 유나 씨가 옆에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능이는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날 것으로 먹으면 어지럼증이나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데치거나 익혀서 먹어요. 끓이면 그런 성분이 사라지니까요. 어르신들이 천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아낸 방법이에요. 저는 그 말에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위험하지만 익히면 안전해진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작정 버섯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버섯을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데치는 시간, 익히는 방법, 그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제가 무모하다고 비웃었던 그 모든 행동에 사실은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었던 거니까요. 저는 데쳐낸 능이를 건져 올리는 정혜성 씨의 손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데치고 난 볼은 검은빛이 돌았습니다. 정혜성 씨는 그 데친 물도 버리지 않고 나중에 국물을 낼 때 쓴다고 했습니다. 능이는 향이 워낙 진해서 데친 물 한 방울에도 그 향이 깊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버섯 하나를 두고도 가심 볶고 데친 물은 국물로 쓰고 남은 건 말려서 겨우내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자연이 준 것을 단 한 조각도 헛되이 버리지 않는 그런 알뜰함과 지혜가 그 작은 부엌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이 자연을 얼마나 깊이 존중하는지를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팽이버섯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그중 일부가 목숨을 잃은 사고였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 언론은 한국 버섯이 위험하다고 떠들썩하게 보도했습니다. 저 역시 그 기사를 보며 역시 한국 버섯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유나 씨에게 꺼냈습니다. 한국 팽이버섯 때문에 미국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고, 그게 바로 한국 버섯이 위험하다는 증거 아니냐고요. 제 목소리에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유나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건 버섯이 위험해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먹는 방법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유나 씨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팽이버섯을 절대 생으로 안 먹어요. 북에 넣어 끓이거나 볶거나 무조건 익혀서 먹죠. 그게 한국의 기본 식문화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팽이버섯을 샐러드에 넣어서 생으로 먹은 거예요. 익히지 않고요. 같은 버섯이라도 익혀 먹은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생으로 먹은 미국에서는 사고가 난 거예요. 버섯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의 차이였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굳게 믿어온 전제, 한국 버섯이 위험하다는 그 전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고는 한국 버섯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모른 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은 우리의 무지가 만든 사고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버섯을 천년 동안 익혀 먹어왔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방법을 몰랐기에 비극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머릿속에서 지난 20년의 기록이 영화처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제 노트에 적힌 수많은 중독 사례들. 그 사건들은 정말로 버섯이 위험해서 일어난 일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 버섯을 다루는 법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었을까? 저는 평생 위험하다고 적어왔지만 어쩌면 정확히 적었어야 할 단어는 위험이 아니라 무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문득 제 노트 속 그 어린 딸의 작은 신발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가족이 한국 사람들처럼 버섯을 정확히 구분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았다면, 만약 우리가 위험하다고 외면하는 대신 제대로 아는 법을 가르쳤다면, 어쩌면 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먹먹해지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지키려 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알미였던 겁니다. 한국은 바로 그 알을 천년에 걸쳐온 나라가 함께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정혜성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대천의 능이를 손으로 가만히 들어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 씨가 그 말을 통역했습니다. 우리는 안 익혀 먹는 게 아닙니다. 천년을 익혀 먹어서 무엇을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천년을 익혀 먹어서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 안다. 그 말 속에는 이 민족이 자연을 대해온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무작정 두려워하지도 무작정 욕심내지도 않고 오랜 세월 끈질기게 자연을 이해하려 한 사람들의 지혜. 저는 그 깊이 앞에서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성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달군 솥에 들기름을 두르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매천에 능이를 넣고 볶기 시작하니 그 진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산에서 처음 맡았던 그 향이 이번에는 따뜻한 김과 함께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마늘을 약간 넣어 마무리했습니다. 화려한 양념도 복잡한 과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버섯 본연의 향을 살리는 정직하고 담백한 요리였습니다. 그동안 메리에는 한쪽에서 이 모든 과정을 노트에 빠르게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씻는 횟수, 데치는 시간, 익히는 순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걸 저는 그 떨리는 손끝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위험한 식습관을 고발하러 왔는데 정작 우리가 마주한 것은 우리 자신의 무지였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동안 위험 사례로만 빼곡히 채워온 그 노트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거기 적힌 사고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버섯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거나 익히는 법을 몰랐거나 의심스러운데도 욕심을 부린 경우였습니다. 정작 버섯 그 자체가 무조건 위험한 경우는 제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제가 위험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적어온 것들이 사실은 무지, 부주의, 욕심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펜을 든 손이 멈칫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제가 해온 일이 어쩌면 절반은 틀린 방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윽고 능이볶음이 접시에 담겨 식탁에 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한 접시를 저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인트로에서 영상으로만 보았던 바로 그 장면. 산에서 캔 야생버섯이 따뜻한 볶음 요리가 되어 식탁에 오르는 그 장면이 이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영상을 보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경멸뿐이었지만 지금은 경애와 부끄러움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혜성 씨가 저에게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한번 먹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야생버섯은 곧 죽음이라고 믿어온 제게 그 버섯을 입에 넣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신념을 내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혜성 씨와 유나 씨, 그리고 메리앤의 시선이 모두 제 손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능이볶음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안에는 솥에서 나는 작은 끄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음식 한 점을 입에 넣는 일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 입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퍼졌습니다. 산에서 맡았던 그 깊은 향이 이번에는 혀끝에서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고소한 들기름의 풍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하고 깊은 능이 특유의 향.
그것은 제가 살면서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자연이 한 해 동안 산속에서 정성껏 키워낸 향이 통째로 제 입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의 향을 음미하느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던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맛이었다니. 제가 죽음이라고 적어온 것이 사실은 가을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니. 그 깨달음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깊은 맛입니다. 정말로요? 유나 씨가 제 말을 통역하자 정혜성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랑하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마침내 진실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한 따뜻하고 흐뭇한 미소였죠. 정혜성 씨는 제 앞에 능이볶음을 조금 더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산이 준 거니까 감사히 먹으면 된다고요. 저는 이어서 쌀이버섯 무침도 맛보았습니다. 능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면 식감에 담백하고 깔끔한 맛. 한호처럼 갈라진 그 모양이 제 매뉴얼에서는 위험 신호였는데 입안에서는 더없이 부드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꾀꼬리 버섯에서는 정말로 은은한 살구향이 났습니다. 같은 산에서 난 버섯들이 저마다 이렇게 다른 향과 맛을 품고 있다는 게 경이로웠습니다. 자연은 이토록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는데 우리는 그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풍경으로만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정혜성 씨의 손녀로 보이는 어린아이도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덜어준 능이볶음을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부모가 기겁하며 빼앗았을 그 음식을 이 아이는 가장 평범한 저녁 반찬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누군가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고 또 알아내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긴 사슬의 끝에 지금 이 아이의 평온한 한 끼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식탁 위에는 정혜성 씨의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 버섯 요리를 나누는 그 평범한 저녁 식사가 제게는 어떤 만찬보다도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았던 그 영상 속 장면, 가족이 둘러앉아 야생버섯을 아무렇지 않게 먹던 그 장면이 이제 제 눈앞에서 따뜻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그 장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천년의 지혜가 만들어낸 가장 평화로운 풍경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부엌에서 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흐르는 물에 몇 번이고 씻어내던 손길, 소금을 넣어 끓는 물에 데치던 정성, 들기름에 볶아내며 향을 살리던 솜씨. 그 어느 하나도 대충인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야생버섯이라는 단어 앞에 무조건 위험이라는 도장을 찍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버섯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다루는 법을 정하고 그것을 가족에게, 마을에, 나라 전체에 전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멀리한 것과 이해해서 가까이 둔 것. 같은 자연을 두고 두 나라가 걸어온 길은 이렇게 정반대였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창밖의 어두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올랐던 그 산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풍요로운 선물을 내어주는 너그러운 존재로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적은 것은 정확히는 우리가 몰랐던 것이었다고. 그 한 문장이 2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기록을 다시 쓰게 만들 한 문장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는 여전히 능이의 향이 은은하게 남아있었고 머릿속에는 정혜성 씨가 한 말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천년을 익혀 먹어서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 안다던 그 말.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제 삶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제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그 첫 장에 적혀있던 다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던 그 다짐을요. 저는 그 다짐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비극을 막는 진짜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조건 멀리하라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천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 도망치는 법 대신 구분하는 법을, 익히는 법을, 의심스러우면 버리는 법을 가르쳤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밤새도록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적신 것이 땀인지 다른 무엇인지 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야생버섯은 위험하니 손대지 말라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경고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은 안전이 아니라 회피였다는 것을요. 위험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이 아니라 그저 멀리 도망치는 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자연이 주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영영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정혜성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매뉴얼을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배우러 온 사람으로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혜성 씨는 마당에서 어제 캔버섯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햇볕 아래 가지런히 널린 능이가 가을 햇살을 받아 그윽한 향을 풍기고 있었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위험을 가르치러 왔는데 정작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나 씨가 제 말을 통역하자 정혜성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말렸던 능이 한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무례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죄지. 선생은 모른다는 걸 인정했으니 이제 알아가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노인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지를 인정한 그 용기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정혜성 씨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날 저는 정혜성 씨에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어떤 버섯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왜 어떤 것은 데치고 어떤 것은 그냥 볶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혜성 씨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천년 동안 주고받은 대화의 기록이라는 것을요. 어느 한 세대가 목숨을 걸고 알아낸 지식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전해져 지금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큰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었다고요. 욕심이 나서 확신 없는 버섯을 망태기에 담으려다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버섯을 산에 도로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은 한 번만 속여도 목숨을 가져간다고. 그러니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버리라고요. 그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긴 덕분에 정혜성 씨는 6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사람들의 자신감이 결코 무모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누구보다 깊은 조심성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한국의 버섯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같은 기관이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종 단위로 분류하고 그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정리한다는 것. 닮은 버섯들을 비교해 헷갈리지 않도록 안내하고 사고가 잦은 독버섯은 따로 경고한다는 것. 정혜성 씨 같은 명인들의 평생 경험이 데이터가 되어 온 국민의 식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지혜와 국가의 과학이 손을 맞잡은 셈이었죠. 저는 그 정교한 구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나 씨는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원답게 숫자로도 그 차이를 짚어주었습니다. 한국에 알려진 야생버섯이 1,900여 종, 그중 먹을 수 있는 것이 400여 종. 그 400종을 정확히 알아보는 일이야말로 5중 넷이 위험하거나 쓸모없는 그 살벌한 비율 속에서 안전을 건져 올리는 일이라고요. 미국은 그 1900종 전체에 위험이라는 한 장의 경고문을 붙였지만 한국은 그 1900종을 하나하나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같은 산, 같은 버섯을 두고도 한쪽은 통째로 외면했고 다른 쪽은 낱낱이 끌어안았던 겁니다. 그 숫자 앞에서 저는 부끄러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단지 먹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위험하니 피하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안전한지, 안전한 것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온 나라가 함께 알고 함께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이해. 그것이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같은 버섯을 두고 한쪽은 죽음으로 다른 쪽은 진미로 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부엌에서 직접 능이를 손질해 보았습니다. 정혜성 씨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흐르는 물에 능이를 씻고 소금물에 데치고 들기름에 볶는 그 과정을 서툰 손으로 따라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이 자꾸 엉켰지만 정혜성 씨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제 손으로 만든 능이볶음 한 접시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묘한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위험하다고만 여겨온 야생버섯을 제 두 손으로 안전한 음식으로 바꿔낸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제 안의 두려움을 알무로 바꿔내는 작은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더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정혜성 씨를 따라 다시 산에 오르기도 하고 부엌에서 버섯 손질을 직접 배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능이와 노루털버섯조차 구분하지 못하던 제가 며칠이 지나자 어렴풋이나마 그 차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혜성 씨의 6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알무로 버섯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제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마을 사람들과도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어른들이 이제는 산에서 캔 버섯을 들고 와 보여주며 이건 뭐냐고 묻는 저를 보고 흐뭇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담근 버섯 장아찌를 한 통 싸주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 마을의 식문화 안으로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따뜻함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주었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문득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장에 산처럼 쌓인 버섯을 보며 시한폭탄 같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풍경이 위험으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천년의 지혜가 만들어낸 풍요로 보였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버섯, 같은 사람들. 변한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제 눈이었습니다. 무지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었던 것이 알매 눈으로 보니 선물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많은 두려움이 사실은 이렇게 알매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정혜성 씨의 가족은 우리를 위해 작은 잔치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등이볶음, 쌀이버섯 무침, 꾀꼬리버섯을 넣은 맑은 국까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라면 한 입도 대지 못했을 그 음식들을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이 천년의 지혜와 정혜성 씨의 정성이 담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잔치상에서 정혜성 씨는 술을 한 잔 권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이 처음 왔을 때는 산을 무서워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산을 그리워하는 눈빛이 되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며칠 사이에 저는 두려움의 대상이던 산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정혜성 씨는 잔을 비우며 덧붙였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한 건 선생의 마음뿐이라고요. 자연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자연을 적으로 여겼을 뿐이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식사 중에 메리앤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가져온 매뉴얼이 이곳에서는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버린 자연에 이 사람들은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등을 돌린 그 산을 한국 사람들은 한 송이 한 송이 이름을 부르며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독이 있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구분할 줄 몰라서 못 먹은 거였다고. 그 한 줄을 적는데 펜을 쥔 손에 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에 닿은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위험으로만 채워온 그 노트가 이제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덮으며 미국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을 알무로 바꿔주어야 했습니다. 물론 야생버섯은 여전히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함부로 캐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도망치라고만 가르치는 대신 한국처럼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다루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런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회피가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창밖으로는 다시 검은 산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더 이상 거대한 짐승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산은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기꺼이 선물을 내어주는 너그러운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산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지식의 부재였구나. 알지 못해서 무서웠고 무서워서 더 멀어졌던 거구나. 그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틀랜드의 연구소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저는 더 이상 한국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쓰려던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한국의 위험한 버섯, 식문화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버섯 식문화는 무모함이 아니라 천년 동안 축적된 과학이다. 보고서를 써내려가는 동안 저는 강원도의 그 산과 부엌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정혜성 씨가 닮은 두 버섯을 한눈에 갈라내던 모습, 데친 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던 정성, 그리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던 그 따뜻한 말. 그 모든 장면이 보고서의 한 줄 한 줄에 녹아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국의 안전 시스템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1900여 종의 야생버섯 중 400여 종만이 식용이라는 것, 그 400종을 명인의 눈과 국가의 데이터가 함께 가려낸다는 것, 그리고 어떤 버섯도 입에 들어가기 전에 종 단위로 검증된다는 것까지요. 미국에서 우리가 사고가 난 뒤에야 기록하던 그 일을 한국은 사고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용기가 아니라 한국의 지식이라고요. 보고서를 발표하던 날 연구소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토록 야생버섯을 경계하던 제가 한국의 식문화를 칭송하는 글을 들고 왔으니까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직접 그 야생버섯을 먹었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었을 뿐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요리까지 했다고요. 그러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 술렁임 속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적은 것은 정확히는 우리가 몰랐던 것이라고요. 저는 동료들에게 가져온 능이 한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정혜성 씨가 챙겨준 잘 말린 능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아본 동료들의 표정이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처음 메리앤이 제게 그 한국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제가 지었던 그 경멸의 표정이 이제는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바뀌어 그들의 얼굴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려움이 알무로 바뀌는 그 순간을 이번에는 제가 지켜보는 입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메리앤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에서 받은 충격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자연을 이 사람들은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었다던 그날의 말을 그녀는 자신의 강의에서도 학생들에게 꼭 들려준다고 했습니다. 2명의 미국인 전문가가 한국의 산골 마을에서 받은 그 깨달음이 이제 바다 건너 미국의 강의실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부엌에서 시작된 진실 하나가 그렇게 멀리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단번에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야생버섯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고개를 젓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굳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배운 것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다루면 자연이 더 많은 것을 내어준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두려움으로 등을 돌리는 대신 이해하려 다가가는 태도.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야생버섯이라면 무조건 경고만 하던 우리의 교육 자료에 제가 한국에서 배운 내용이 조금씩 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뿐 아니라 위험과 안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안전한 것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치는 방향으로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경고문 뒤에 가려져 있던 풍요로운 세계를 사람들이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종종 강원도의 정혜성 씨와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유나 씨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었죠. 정혜성 씨는 여전히 가을이면 산에 오르고 능이를 캐고 가족과 둘러앉아 버섯볶음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작은 부엌의 따뜻한 김과 진한 향이 다시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산에 올라 이번에는 제 손으로 능이를 찾아내 정혜성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가끔 저는 그 어린 소녀가 능이볶음을 맛있게 먹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아이에게 야생버섯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을이면 어김없이 식탁에 오르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한 끼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행복 뒤에는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알미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새삼 경이로웠습니다. 한 나라가 자연에 대하는 깊이가 결국 식탁 위 어린아이의 한 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책상 서랍 속 표지가 다다른 그 오래된 노트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20년간 위험 사례로만 채워온 그 노트. 이제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강원도에서 적은 그 한 문장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이 있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구분할 줄 몰라서 못 먹은 거였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둘로 나누는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지의 시절과 알매 시절을 가르는 한 줄. 그 한 줄을 적은 노트는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노트를 펼칠 때마다 떠나간 사람들의 마지막이 떠올라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노트는 더 이상 비극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좁은 세계를 넘어섰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이 노트를 강의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주 펼쳐보일 생각입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가리는지, 그리고 알미 어떻게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지를 들려주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반도체나 자동차, 거대한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산에 자란 이름 없는 버섯 한 송이까지 천년의 세월을 들여 이름을 붙이고 다루는 법을 알아내고 그것을 온 나라가 함께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 깊고 끈질긴 알매임이 같은 자연을 두고 누군가는 두려워 도망칠 때 한국 사람들은 식탁 위에 따뜻한 한 끼로 바꿔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연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존중이었고 운이 아니라 천년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산이 그리고 그 산을 그토록 깊이 이해한 한국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